지금 나폴레옹 이후 시대를 다루고 있죠. 그쵸? 나폴레옹 이후 시대를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은 진화론이 등장했고, 그쵸? 예, 그리고 극도의 낙관주의죠. 그쵸? 예, 그래서 사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완벽한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그 100년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빈 체제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빈 체제는 이전으로, 그쵸? 프랑스 혁명 이전의 세계로 돌리려는 그런 체제였고,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체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빈 체제를 무너뜨리고 나타난 그쵸 혁명 사상을 계속해서 실현할 수 있는 대안 사상으로 제시가 됐던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었죠. 그쵸?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죠.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은 그것이 곧 옳은 것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왜 나왔냐면은 그쵸 프랑스 혁명기에 보시면은 민의를 확인하는 그쵸 합의된 그 시민의 의지와 생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방식이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식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모여라 해서 많이 모이면은 아 이것이 진정한 민의다 이렇게 되고 그쵸? 네네. 재판정에서 판결을 해도 민의가 그렇지 않은데 재판정에서 이상하게 판결했네 하면 갑자기 뭐야 재판정 앞에 모여라 이렇게 되고 그쵸? 예, 그쵸. 근데 손에 뭐 몽둥이 하나씩 들려 있고 이런 거 이제 겪다 보니까 아 이제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쵸? 나폴레옹 이후 시기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의를 그쵸?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은 이제 프랑스 혁명도 어떻게 보면 뭐 성공의 가도를 더 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민주주의자들의 생각이죠. 그 이후에 나타난 나폴레옹 시대 이후의 민주주의자들의 기본 생각이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죠. 그쵸? 옳고 그름을 다수의 합의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쵸?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엉뚱한 쪽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실제로 현대 시대에 가보면은 뭐 히틀러 같은 사람 그리고 극도의 낙관주의가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곧 유토피아가 사회 진화론에 의해서 탄생할 것만 같은 것으로 대동단결 일치단결 상태가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순수한 민주주의예요. 이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나타난 민주주의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치주의자들이나 그리고 이후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다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나왔죠. 민주주의가 반대했던 빈 체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세상으로 이 체제와 사상과 모든 것들을 회귀시켜 보자라고 하는 그 초점으로 구축된 체제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세히 보면은 프랑스 혁명을 계승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안 계승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네. 어쨌거나 표면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을 계승한 그쵸? 그 계승자였고 또 전파자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 이제 또 그리고 그 나폴레옹 제국이 전 유럽을 그쵸 제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의 그쵸 권력 계층이었던 귀족이나 왕 이런 쪽이 이제 이 프랑스 그 사상이죠 혁명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극도로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위험한 사상이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터지기 이전에 그쵸? 그 체계와 그런 어떤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쵸? 네. 그 당대 유럽의 권력층에서는 자연스럽게 그쵸?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의제가 됐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는 누구나 동의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 이게 어려운 거죠. 그쵸? 어떻게 하면은 프랑스 혁명 이전에 이들이 생각했을 때 프랑스 혁명 이전에 평온하고 안정된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쵸? 그 밑에 백성이 있는 그 체제로 유럽이 회귀할 수 있을 것이냐를 이제 놓고 논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이제 그런 게 있죠.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또 이게 또 그거를 또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 라이벌 국가가 또 이 유럽에 그쵸? 얼굴마다 간판 노릇을 하게 된다면은 또 이거 그 꼬라지를 또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없이 그쵸?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하고 프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앙숙이거든요. 자, 어찌됐건,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그쵸? 평화롭게 그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느냐, 그쵸? 귀족과 왕이, 그쵸? 계속 지배층으로서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는 이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오스트리아의 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열고 나중에 합의해서 발족시키는 체제가 빈 체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아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조 있잖아요. 여기는 빈 체제를 깨뜨리는데 그렇게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요. 민족주의하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도 빈 체제를 맹렬하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체제가 빈 체제라는 거 알아두시고, 조금 그런 빈 체제를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볼게요. 자, 유럽은 1814년에 나폴레옹을 꺾은 뒤에 혁명 중에 처형당한 루이 16세의 동생인, 여기 루이 17세로 돼 있죠. 그쵸? 근데 네. 요거 선생님이 그 책자 만들 때 착각했던 것 같아요. 루이 17세는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난 이후에 혁명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거의 뭐 감금 상태로 지냈던 루이 16세의 아들이래요. 예. 아, 그래서 사실상 왕으로서 취급을 잘 못 받지만 어쨌든 왕인 사람이 루이 17세고 루이 네. 18세는 루이 16세의 동생이래요. 동생. 아, 동생인데 자기 형인 루이 16세가 처형당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해외로 망명했겠죠. 그죠? 망명한 네. 겁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패망했잖아요. 그쵸? 네. 패망한 이후에 이제 이 빈에 모여서 이제 이후 그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논의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프랑스 혁명에서 뭐예요? 프랑스에는 이제 왕이 없다. 그쵸? 공화국을 선언을 해놨는데 시계바늘을 그쵸?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린다라고 하게 되니까 뭐예요? 부르봉 왕가의 왕권을 되찾아줘야겠죠. 그쵸? 아, 그래서 네. 가장 그 뭐냐 정통 그 왕이 계승권을 갖고 있었던 루이 16세의 동생이에요. 그쵸? 이미 이제 16세 직계는 혁명의 와중에 그쵸? 이렇게 날아갔기 때문에 동생이었던 루이 18세를 프랑스의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이거 합의는 어렵지 않아요. 그쵸? 네. 전 유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이 18세가 프랑스의 왕이 되는 것의 빈체제 설립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루이 18세죠. 루이 18세는 지난 25년 동안 이거는 뭐냐면 프랑스 혁명부터 나폴레옹까지 이르는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변화를 무효로 원천 무효로 돌리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쵸? 네. 자기가 왕 된 게 뭐예요?
빈에 모여가지고 유럽 정상 각국들이 시계바늘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의가 돼서 그러면은 부르봉 왕가의 왕권을 돌려줘야겠네. 루이 18세 너 프랑스 가서 왕해. 이렇게 해서 간 건데 정작 간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야 시계바늘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이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인 정치 감각이 있어서 네. 25년 동안 그쵸?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사상 가운데서 지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25년 전에 그쵸? 그 절대 왕정으로 복귀한다 라고 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안 안 받아. 받아들일 거라는 걸 잘 아는 거죠. 그쵸? 그럼 네.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쿠데타, 그러니까 반역이죠. 반역과 쿠데타 일어나서 자기 쫓겨나갈 가능성이 큰 짓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네. 일단 뭐예요?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는 차원이 루이 18세에서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25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를 원천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을 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존 질서예요. 기존 그런 어떤 그 프랑스적인 그쵸? 그런 질서들을 유지하면서도 특히 이제 나폴레옹 시대 때 그쵸? 헌법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법전을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졌잖아요. 그쵸? 예, 네. 그것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폴레옹 법전에 보면은 이제 뒤에 자유주의자들 나와요.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가 있거든요. 표현, 출판,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은 프랑스 혁명기나 나폴레옹 제국시대 때는 인정됐던 자유의 종류가 아니에요. 예, 네. 아니었기 때문에 뭐예요?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반 의지를 내세우면서 거기에 네. 위반되는 사람들을 어때요? 다 처단해도 아, 그것은 뭐예요?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이었잖아요. 그쵸? 네. 이해되시죠? 그쵸? 예를 아, 들어서 아우 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어때요? 저거 반동이다. 그쵸? 반동분자다. 혁명의 적이다. 라고 해서 단두대 보내도 뭐예요? 자유를 위한 그쵸? 예,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이제 지나고 그리고 이제 아우 이제 너무 이렇게 그 진절머리 나니까 우리는 힘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 일단 그 혼란을 종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폴레옹 확 밀어줬더니 어떻게 해요? 나폴레옹이 나는 혁명의 적장자입니다라고 하면서 계승하는 듯 했지만 네. 그렇죠. 뭐 아, 교육 프로그램, 뭐 선동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곧 신이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르면 돼라고 하는 그런 우민화 정책 막 이런 거 펴면서 독재 정치를 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껍데기는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데 알맹이는 뭐예요? 그냥 독재자 찬양인 그쵸? 예, 독재 네. 국가가 탄생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지켜보면서 탄생하는 게 요 뒤에 나오는 자유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혁명 초기하고 말했던 그 자유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짓밟힐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바로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계약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뭐라고 해야죠? 신성 불가침의 영역처럼 둬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왔던 게 프랑스 혁명기 이후에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네. 예. 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러니까 루이 18세가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 예, 네. 표현, 출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받아들일 정도니까 단순히 25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를, 그쵸?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기에 일어났던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방안까지도 수용하는 그 정도의 어떻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일을 수행할 수 한 게 루이 18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프랑스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들고 일어나서 그쵸? 네,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을 네. 원치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쵸? 오히려 인정을 해주면서 좀 약간 중도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왕실을 좀 드높이는 예, 그러니까 왕실을 드높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뭐예요? 약간 명예직 같이, 그치? 아, 네. 예, 이런 식으로, 그쵸? 예, 그 전환하면서, 그쵸? 전환하면서 상호 공존을 꾀했던 그런 왕이 루이 18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루이 18세의 치세에는 이제 프랑스가 조금 안정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혁명의 후계자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굳이 이제 왕정을 타파해야 될 이유를 이제 못 찾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헌법도 제정돼서 표현, 출판, 종교의 자유까지도 보장이 됐으니까 굳이 다른 왕을 그쵸 세우거나 예전에 그 프랑스 혁명 때처럼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던가 그쵸 그래서 루이가 무죄면 혁명이 유죄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볼 이유가 없었죠 그쵸 없어진 거죠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빈 회의에서 루이 18세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원래 기대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루이 16세가 무죄면 혁명이 유죄라 그랬잖아. 그쵸? 그런데 이제 네. 뭐예요? 루이 18세가 왕이 됐으니까 그럼 루이 16세가 무죄가 되는 것이고 혁명이 유죄가 되는 네. 예, 모든 것을 다 그쵸?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랬다가는 이제 뭐 나라가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나라가 오히려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 분열하거나 뒤집히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그동안 일어났던 변화의 흐름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에서 뭐예요 왕권의 안정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중도적 전략으로 프랑스를 안정시키려고 시도했던 게 이제 루이 18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루이 18세가 프랑스 왕위를 되찾게 해준 것처럼 1792년에 이후에 프랑스가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등의 지역에서 얻은 영토도 되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외부의 위협을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가 이렇게 굉장히 확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랑스가 굉장히 그 혹독한 대우를 받았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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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것 때문이에요. 어쨌든 프랑스는 패전국이잖아요. 그쵸? 근데 네. 가혹한 대우의 분개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 저런 혁명 일어나거나 또 아니면은 저기 그 뭐냐 나폴레옹 같은 괴물 튀어나거나 이러면 안 네.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정책이 시행이 되고 그래도 좀 너그럽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전쟁 배상금도 안 물렸어요. 그 어, 처음에는 와. 안 물렸어요. 그리고 그 영토도 반환하는 것도 뭐예요? 원래 여기가 프랑스 영토였는데 너희가 전쟁 일으켰으니까 이 땅 내놔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 혁명하면서 원래 네 땅 아니었는데 대외 전쟁 벌이면서 이런 주변 지형 병합했잖아. 그러니까 원래 네. 주인 찾아줘야지. 너희 왕 원래 주인이라고 온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온건한 겁니다. 그쵸? 그 네. 나폴레옹이 약탈한 각국의 문화재도 반환 안 해도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아, 그러니까 굉장히 너그럽게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용인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회의가, 그쵸? 이제 일단락이 됐고, 이건 빈에서 논의한 건 아니네요. 그쵸? 급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논의가 됐고, 이제 세부 사항이죠. 그쵸? 네. 그 중요한 건 그렇게 일단락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유럽의 시계바늘을 혁명 이전으로 돌릴 거냐라는 부분은 빈에서 조율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됐어요. 자, 그래서 1814년에 9월, 1814년 9월부터 이듬해 1815년 6월까지 빈에서 국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되게 오랫동안 한 거죠, 그쵸? 네. 이게 9개월이잖아요, 그쵸? 거의 반년도 넘게 빈에서 유럽의 그 각국 사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시계바늘을 되돌릴 것인가를 놓고 회의를 계속 연속해서 하는 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실제로 논의된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예, 그러면 9개월 동안. 그냥 먹고 노는 자리예요. 그 실제 외교 그 대사 있잖아요, 그쵸? 그 대사는 그냥 먹고 놀고만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일은 어디에서 이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각국 외국 외교사절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성대한 잔치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뿐이었고, 실제 문제는 소규모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따로 논의되고 결정되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스트리아의 이제 수상이었던 메테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영국의 수상인 캐슬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이렇게 하면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도출이 되는데, 그 핵심 개념이라는 것이 세력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 체제 하면은 뭐예요? 시계바늘을 예전으로 돌린다죠. 그쵸?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린다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그쵸? 네. 시계바늘을 예전으로 돌리느냐라고 했을 때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외교적 방식을 통해서 시계바늘을 예전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러면 세력 균형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렇죠? 네. 세력 균형, balance of power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세력 균형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예요. 세력에 뭐예요? 밸런스가 있어서 한쪽으로 세력은 힘이라는 거죠. 그렇죠? 유럽의 어떤 파워, 패권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에 집중되고 편중되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안 거.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에서는 절대 강자, 절대 넘버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게 해선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안 된다는 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야, 우리가 왜 이런 위기에 처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그 그 것에서 어디에서 출발을 하게 됐냐면은 이 프랑스라고 하는 갑자기 절대 강자가 출현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네. 네, 프랑스라고 하는 절대 강자는 왜 출현하긴 했냐는 거죠. 그렇죠? 나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쵸? 네. 나오게 된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프랑스라고 하는 이 절대 강자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 가운데 주변국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쵸? 아, 아, 예. 안, 아,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프랑스라고 하는 절대 강자가 그렇게 출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못하게끔 주변국들이 프랑스를 견제하고 압박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이렇게 눌렀다면, 그쵸? 네. 네, 이런 식의, 그쵸?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왕과 귀족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위험한 사상과 문화가 그 정복을 통해서 전 유럽에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이런 재난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안 왔을. 왔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지금 나폴레옹이 패망하고
유럽 전체는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힘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왕과 귀족 세력 손에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뭐예요? 다시는 우리들 가운데서 절대 슈퍼파워가 나오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이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재현이가 뭔가 조금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게 뭔가 절대 패권자가 될 것 같은 낌새가 보여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현이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어때요? 재현이한테 야 이제, 어깨 힘 아, 좀 빼. 그쵸? 네. 어깨 힘 좀 빼. 너 이거 뭐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둘한테 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둘하고 싸울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하는 이제, 거죠. 그쵸? 예. 그쵸. 예,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럽 전체를 묶자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조금 힘이 있어서 세력을 나타내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너 뭐야? 너 나폴레옹처럼 되려는 거야? 우리한테 맞아 죽을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힘을 발휘 못하고. 못 하게 되는 거고. 그쵸?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절대 강자가 출현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폴레옹의 비극이라고 하는 게 없어질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일치 단결해서 시계바늘을 이전으로 돌리자고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절대 강자가 출현하는 것만 막아놓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뭐야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유럽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세력 균형이란 유럽에서 어떤 나라도 독주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세력을 갖지 못하게 뭐예요? 상호 견제를 통해서 유럽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체제와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빈 체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상호 견제, 세력 균형. 그래서 뭐예요? 전쟁 방지, 그쵸? 평화 보장.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왕과 귀족이 다스리는 옛 시대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아, 예, 네. 쉽게 이해되시죠? 그쵸? 예. 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가 대충 국력을 보잖아요. 그쵸? 근데 전후 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처리를 잘못해서 러시아 어쨌든 승전국이고 오스트리아 승전국이고 영국 승전국이고 이러잖아요. 그쵸? 아, 네. 근데 독일도 승전국이고 근데 이게 아, 어쩌다 이게 잘못해가지고 러시아가 너무 세력이 크게 되는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여기서 뭐 제2의 나폴레옹 러시아에서 튀어나오란 아,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거를 정말 고루고루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조금 강력해질 것 같은 뭔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스트리아가 그거를 틀어막는 어떤 장치를 두고 네. 뭐 이런 식이 아, 되는 거예요. 네. 영국은 지금까지 그쵸? 예, 힘 있는 나라긴 했는데 유럽 본토에는 힘을 못 끼치는 나라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철저히 그런 나라로 남게 하고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은 프랑스가 여기서 분할이 되면은 오스트리아를 또 견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게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어느 정도 국력을 남겨두기 위해서 프랑스를 이렇게 분할하는 그런 식의 전후 처리는 안 한다. 패전국인데도 뭐 원래는 땅덩어리를 잃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쵸. 나라가 뭐 쪼개지는 것도 아니고 영토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죠. 거기 원래 우리 영토 아니잖아요. 그쵸? 아, 그쵸. 영토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 전쟁 배상금을 무는 것도 아니야. 그쵸? 네. 아, 네, 딱 가져. 그러니까 예,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게 패전을 했는데 이게 뭐 참 뭐 별로 손해 보는 것도 없고 네, 하여간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후 처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는 사국 동맹을 맺고 어떤 평화 조약이 체결되든지 각각 15만 명씩 평화를 위한 병력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력을 각 나라에서 15만 명씩 제공한다 이런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여기에서 누가 조금 만약에 잘못 나간다고 해봐요. 그럼 어때요? 이 네 나라 상대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서, 그쵸? 네,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프랑스 혁명 같은 거는 옛날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뭐예요? 왕과 귀족을 존대하는, 그쵸? 그런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적인 구상이 됐던 겁니다. 자, 근데 빈에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자마자 유럽에는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네.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그쵸? 그 신문 그 헤드라인. 처음에 아, 뭐 무슨 뭐 대괴수 반역자가 탈출했다 막 이런 식으로 프랑스 그 네. 헤드라인이 써요. 근데 이제 네. 나폴레옹이 엘바섬 탈출해가지고 이제 점점 파리로 다가오니까 이게 논조가 바뀌어. 아, 갑자기 신, 갑자기 그 뭐 대괴수 악마 뭐 지옥의 악마가 뭐 탈출했다 막 이런 식으로 쓰던 그 기자 그 헤드라인이 갑자기 네. 중립적으로 바뀝니다. 보나파르트씨가 프랑스에 상륙해 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아, 아, 그리고 이제 아, 파리에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황제 폐하 만만세 드디어 파리에 도착하시다 막 이런 식으로. 완전 변화, 네, 그렇죠. 그래서 언론이 그 권력과 얼마나 그렇죠 뗄 수 없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화죠, 그렇죠? 네. 하여간 근데 이제 백일천하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 18세죠. 루이 18세가 해외로 다시 도망가게 되는데 이제 연합군 이미 이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연합군이 일어나서 나폴레옹을 패퇴시키고 워털루에서 패퇴시키고 그다음에 이번엔 탈출해도 돌아올 수 없는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세인트 헬렘 섬으로 유배시키면서 이제 나폴레옹 시대가 마무리가 되지요. 이게 네. 원래대로라면은 손해 볼 거 없는 그런 전후철이었는데 이 나폴레옹이 백일천하하면서 프랑스에 훨씬 더 가혹해진 그런 상황에서 출범하는 게 빈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달한 프랑스 북부 지역을 포기하게 되어 그래서 다른 나라에 떼주게 됩니다. 알짜배기 땅을. 그래도 나라가 반 막 이렇게 쪼개지지는 않아요. 왜냐 오스트리아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 그쵸. 오스트리아하고 프러시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지는 않는데 얘네들 아직도 너무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쵸? 힘이 네. 너무 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도 일으키고 단결해서 그쵸? 안 되겠다. 네. 힘을 빼야겠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좀 이렇게 산업 발달한 지역 떼서 다른 나라에 주고 그다음에 전쟁 배상금도 물리고요. 점령군의 활동에 따른 물자 징발의 의무 뭐 이런 것들 쥐어주면서 이제 그 마무리되는 게 나폴레옹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최종적인 패배와 세력 균형을 바탕으로 1815년에 확립된 비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인 체제가 적어도 40년 동안은 유럽에 견고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요게 수립되고 난 이후에 유럽에는 한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아, 네. 실제로 이게 작동을 해요. 재밌게도. 그렇지만 아, 네. 빈체제를 출범시켰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라가 안정되고 사람들이 좀 살만해지니까 옛날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건 현실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안 되겠죠. 됐어요. 그쵸? 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살기 좋아진다고 해도 우리가 네. 조선시대로 가서 살아라 라고 하면 살겠어요? 아, 그 가지도 않죠. 예, 가지도 않고, 그쵸? 예. 이게 그쵸. 아무리 그래도 그쵸. 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 세력 균형에 의해서 유럽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게 옛날로 그럼 옛 시대의 체제와 그쵸 제도로 복귀하자라고
라는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네. 안정됨에 따라서 빨리 이것을 더 나은 체제로 개혁하자, 뒤집어 엎자, 혁명을 일으키자라는 쪽으로 가버려요. 아, 예, 네. 그래서 요 40년 동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프랑스 혁명을 계승하는 사상자들의 혁명과 그쵸? 선동들이 계속 됐던 것이고 빈 네. 체제를 성립시켰던 그 주역들이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압하고 그쵸? 네. 예, 이런 네. 역사로 예,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근데 네. 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원리는 잘 작동을 해서 실제로 유럽 전역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 나폴레옹 같은 그런 괴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유럽 전역을 전쟁과 그쵸? 그다음에 막 사상의 광풍으로 몰아가는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네. 예, 되게 재밌죠, 그쵸? 예, 네. 하여간 네. 예,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 사이에 치열했던 경쟁은 약화되었고 크림 전쟁을 제외하면 유럽에서는 1914년에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다 할 만한 국제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0년 가까이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전쟁이 억지되는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게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거는 정확하게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겠지는 정확하게 봤는데 그 평화와 안정이 시계바늘을 옛날로 돌리는 것으로 귀결되겠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그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도 좋지만, 그쵸? 예, 그,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해서 봤었던 것들이 오히려 미진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이제는 뭐에 아까 말했던 민주주의 같은 체제가 새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왜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 이러한 객관적, 그쵸? 합의 방식이 없지 않았느냐. 이제 이거를 도입해서 해보자. 라는 건데 뭐예요? 빈 체제는 옛날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뭐예요? 둘이 그쵸? 아, 예, 민주주의는 뭐예요? 저 빈 체제 빨리 엎어버리고 그쵸? 혁명을 일으켜라 하면서 대중선동 그쵸? 우리 민주주의 좀 해봅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쵸?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적 흐름이 있어요.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게 없어서 혁명과 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괴물을 낳은 거지. 뭐 아, 빈체제가 그런 것들을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쵸? 네. 자유주의적 그거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발흥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텐데, 요게 이제 나폴레옹 이후 시대에 나타난 거대한 흐름이에요. 사주입니다. 근데 빈 체제 같은 경우는 왕과 귀족을 위한 체제였기 때문에 제국 지향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쵸? 오스트리아 아, 이거 제국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 아래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출범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예요? 이러한 사상 흐름들에 의해서 계속 도전을 받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네. 사람들은 뭐예요? 프랑스 혁명 때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기존 정부 체계가 뒤집혀 엎이는지를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네.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민주주의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프랑스 혁명 때 우리가 학습하고 실행했었던 대중 선동 혁명 기술들을 네. 네. 총동원해서 빈 체제를 와해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가 전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 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세력 균형에 의해서 우리가 패권을 틀어쥐고, 그쵸? 나라와 상황을 안정시키면은
시계바늘이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겠지라고 했는데 뭐예요? 오히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역사의 시계바늘이 앞으로 못 나가고, 그쵸? 예, 우리가 네. 이런 점들을 보완했는데 실현을 못하고, 그쵸? 예, 오히려 뭐예요? 발목 잡히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역사가 나아갔다는 거죠. 아, 네. 근데 그런 네. 과정 가운데서도 빈체제의 핵심 그 원리인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원리는 공고하게 작동을 해서 100년 가까운 평화와 안정을 유럽에 가져다 줬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라는 거. 아, 네. 예, 그쵸. 그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도 펼쳐지는 거예요. 그쵸? 한번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0년 동안의 기간에 엄청난 거대 전쟁과 사륙과 이런 걸로 점철된 시기였다고 해보세요. 네. 어떻게 낙관주의가 펴졌겠어요, 그쵸? 네. 말이 안 그쵸. 되죠, 그쵸? 그게 1, 2차 세계대전 가서 깨졌다면서, 그쵸? 네. 네. 그러면 요 시기는 뭐예요? 평화와 안정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네. 뭐예요? 완전한 사회가 곧 도래해가지고 더는 전쟁도 없고 이런 거 하겠지라는 것이 발현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는 진짜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그 전쟁과 폐허 이런 거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 없었다는 뜻이죠. 아, 그, 요 100년 동안의 기간에. 아, 예, 네. 그래야 이게 1, 2차 세계대전 때 깨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게 왜 그랬냐면은 빈체제에서 수립된 세력 균형에 의한 평화와 안정이라는 게 실제로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세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게 작동을 했지만 그거를 작동시킨 사람들이 목표 지향점으로 삼았던 건 뭐예요? 역사의 시계 바늘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었는데 그거는 네.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네. 됐고, 그렇죠? 오히려 이 체제가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계속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것 같으니까 그 시계바늘을 이어받으려고 한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민주주의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프랑스 혁명 때 개발한 혁명 기술들을 아, 발휘해서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쪽으로 역사가 진행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빈 체제가 그러한 흐름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원리는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실제로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핵심 원리로서 유럽에 계속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빈체제 얘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세력 균형의 원리로 유럽의 장기간의 평화와 안정을 실제로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낙관주의 있잖아요.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낙관주의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다 줬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려고 했었던 시계바늘을 예전으로 돌리는 것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흐름들을 계승해서 나온 후대의 사상들에 의해서 계속 갈등을 겪고 이 사상들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계속하면서 체제 전복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무너지는 쪽으로 갔지만 실제로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세력 균형의 원리로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실제로 가져다 주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 시대를 계속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